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중 끝까지 함께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자식은 각자의 삶으로 바쁘고 친구는 전화 한 통 없이 멀어지며 배우자조차 어느 날 갑자기 먼저 떠날 수 있습니다. 결국 남는 건 관계가 아니라 혼자 남은 나이입니다. 젊을 때는 타인의 시선으로 살았지만 노년에는 오직 나 자신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면 상처받고 이웃에게 기대면 더 외로워집니다. 노년을 지키는 건 인간관계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생활력과 판단력 그리고 매일의 태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엔 누구보다 나를 먼저 믿어야 합니다. 나를 지켜주는 6가지라는 주제로 무너지지 않는 노년을 위한 단단한 생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5가지 중 첫 번째는 체면보다 따뜻한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명입니다. 돈, 명예, 명함 그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난 뒤 사람은 비로소 누구와 밥을 먹을 수 있느냐를 생각하게 됩니다. 당당하게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젓가락을 집어든 내 앞에 앉아줄 사람. 체면 따질 필요도 자존심 세울 필요도 없이 그냥 말없이 국물 한 숟갈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노년의 외로움은 지옥이 되기도 천국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 마포의 한 조용한 한정식집. 66세의 정규호 씨는 낡은 점퍼를 입고 식당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한때 무역업으로 잘 나가던 그는 몇 년 전 갑작스러운 환율 폭락으로 사업이 무너졌고 뒤이어 건강도 악화되면서 은둔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족과도 대화가 줄었고 자식들은 잘 지내라는 말만 던진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힘들던 오후 정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 밥이나 먹자. 내가 마포에 괜찮은데 알아놨어. 그 목소리는 대학 시절 자취방을 함께 썼던 친구 임선호 씨였습니다. 얼마 만에 외식인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정 씨는 오랜만에 사람을 만났습니다. 푸짐하게 차려진 반찬, 따끈한 찌개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정 씨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손에 쥔 채 그는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선호야. 요즘 내가 밥값 낼 형편도 안 되고. 그 말을 듣자 임 씨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정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 우리가 밥값 따지던 사이였어? 그냥 먹자. 오늘은 내가 사고 다음엔 형이 커피 한 잔만 사. 정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젓가락이 찌개 속으로 천천히 들어갔고 국물을 떠올리며 조용히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을 나누고 조용히 물컵을 채워주며 그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임 씨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떤 위로보다 깊었습니다. 그날 정 씨는 밥을 다 먹고 식당 밖벤치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밥값은 내가 못 냈지만 사랑값은 다시 내고 싶어졌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임 씨는 그 말을 듣고 정 씨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형, 예전에 나 등록금 없을 때 형이 내줬잖아. 그때 나 진짜 죽고 싶었는데 형 덕에 버텼어. 지금 형이 힘들다고 해서 내가 멀어질 거라 생각했다면 그게 더 서운한 일이지. 그 말에 정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간 그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사람한테 위로받았다. 나 아직 끝난 거 아니더라. 이처럼 밥 한 끼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체면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돈이 없어도 그저 한 끼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한 명이면 인생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 사람이 있다는 건 내가 아직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노년은 외로운 시기가 아닙니다. 단지 옆에 앉아줄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 곁에도 체면보다 밥 한 끼가 더 중요한 그런 사람 한 명은 있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노년의 외로움을 모두 이겨내게 해줄 유일한 힘입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두 번째는 매월 따박따박 들어오는 연금입니다. 사람은 떠납니다. 자식도 각자 살기 바쁘고 친구도 점점 멀어집니다. 세상이 조용해지고 말동무 하나 없이 하루를 보내는 날이 점점 많아질수록 당신을 지켜주는 건 단 하나,
통장에 찍히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는 말이 없지만 배신도 없습니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도 아무리 우울한 날에도 매달 일정한 날에 잊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게 연금입니다. 노년의 비참함은 돈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돈이 생겼을 때 그걸 누군가에게 부탁해야만 쓸 수 있는 현실입니다. 아픈데 병원비가 없어 자식에게 전화를 해야 하고 손주 생일에 봉투 하나 준비하지 못해 발길을 돌려야 하는 순간 사람의 자존감은 서서히 부서집니다. 그러나 연금이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내 삶을 내 손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것은 많은 재산이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고정 수입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김선자 씨는 65세에 정년퇴직한 중학교 국어 교사였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고 퇴직 후에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일찍 사별했고 자식들은 미국에 정착해 몇 년째 얼굴을 못 봤습니다. 한때는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도 많았고 명절이면 빈 식탁을 멍하니 바라보다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매달 25일만 되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공무원 연금 300만 원 입금되었습니다. 문자 한 통이 울리는 순간 눈빛이 바뀝니다. 그래, 나는 혼자지만 거지처럼 살진 않아. 내 돈으로 밥 사 먹을 수 있어. 그날도 김 씨는 집 근처 설렁탕 집에 들렀습니다. 혼자 식당에 들어가는 게 어색할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국물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계산도 당당하게 카드로 꺼냅니다. 이 돈 내가 번 거예요. 내가 40년 아이들 가르쳐서 받은 보상이죠. 식당을 나서며 김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요즘 김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수업을 듣고 가끔은 혼자 여행도 떠납니다. 연금이 있으니 버스값, 식비, 간식비까지도 마음 편히 쓸 수 있습니다. 남 눈치 안 보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자유, 그 소소한 일상이 김 씨에겐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다들 말하잖아요. 돈이 다가 아니라고. 맞아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지금 연금 덕분에 늙어서도 내 삶을 내 뜻대로 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연금의 힘입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숫자는 남습니다. 관계는 무너져도 연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을 위해 당신 스스로 준비한 가장 확실한 보호막, 그게 바로 연금입니다. 지금 당신 통장에 매달 찍히는 숫자는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금은 시간이 아니라 결심으로 시작됩니다. 그 숫자 하나가 외로운 노년의 당신을 끝까지 지켜주는 유일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세 번째는 작지만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입니다. 노년의 사람은 점점 작아집니다. 목소리는 낮아지고 어깨는 굽어가며 눈빛은 불안해집니다. 그 작아진 어깨를 가장 확실히 펴주는 건 놀랍게도 집입니다. 그것도 누구의 도움 없이 온전히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방 한 칸짜리일지라도 그 문패에 내 이름 석 자가 적혀 있다면 그 집은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나이 들면 생각보다 쉽게 불청객이 됩니다. 딸 집에 며칠 묵고 가도 되는 줄 알았는데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사위 눈치를 봅니다. 어디 앉아 있어도 뭔가 방해되는 것 같고 일찍 자야 할 것 같고 기침 한 번에도 민폐 같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줄어듭니다. 그 공간은 결코 쉼터가 아닙니다. 결국 그 집은 내 집이 아닌 집입니다. 하지만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먹고 싶은 반찬을 만들어도 눈치 볼 필요 없고 이불을 펴놓고 늦잠을 자도 텔레비전 소리가 커져도 괜찮습니다. 그 집은 나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에 내 이름이 있는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4세 김만희 씨는 몇 년 전까지 둘째 아들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들 부부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의 식탁에 반찬 수가 줄어들었고 말투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손주가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도 할아버지는 왜 맨날 집에 있어? 하고 불쑥 묻는 날, 김 씨는 자신의 자리가 이 집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30년 전
자신 명의로 사두었던 시골의 오래된 집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그 집은 아내가 살아있을 때 농막 삼아 마련해 두었던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갈 곳이 없어 떠난 듯 했지만 지금 김 씨는 말합니다. 그날 내가 집으로 간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돌아간 겁니다. 집은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벽지는 벗겨졌고 보일러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수 고쳤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장판을 깔고 벽에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고 중고 매장에서 싼 전자레인지를 하나 들여왔습니다. 처음엔 삭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집은 김 씨의 삶이 깃든 공간이 되었습니다. 요즘 김 씨는 매일 아침 자기 집 마당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개나리꽃을 보며 봄을 느끼고 바람 소리를 들으며 밤을 맞이합니다. 가끔 이웃집 할머니와 김치전을 부쳐 나누기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식들 집에 살 땐 밥을 먹어도 목구멍이 막혔고 지금은 라면 하나도 마음이 놓여요. 내가 내 집에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로 마음이 편합니다. 노년엔 누구와 사느냐보다 어디에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집이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고 낡아도 내 이름이 적힌 집 한 채는 노년의 자존심이자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어디에도 쫓기지 않고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숨 쉴 수 있는 그 한 공간. 그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자식들 집 한 칸 얻어 사는 것보다 작더라도 내 집 하나가 더 든든합니다. 집은 단지 사는 곳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공간입니다. 늙은 나를 위한 마지막 선물은 결국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라는 사실. 그 집이야말로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친구입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네 번째는 버림받지 않게 만드는 최소한의 자존심입니다. 노년의 비극은 외로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짜 무너지는 순간은 나도 모르게 버림받는 순간입니다. 가족들과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에 끼지 못하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존재감이 사라질 때 사람은 스스로를 잃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엄마, 그건 내가 할게요 라는 말에 입을 다물고 아버지, 그 얘긴 이제 그만하세요 라는 말에 고개를 돌립니다. 배려라는 이름 아래 침묵하고 존중이라는 명목으로 물러서다 보면 어느새 집안의 짐이 되고 존재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노인은 존중받고 어떤 노인은 서서히 외면당할까요? 바로 자존심입니다. 크고 거창한 자존심이 아닙니다. 버림받지 않게 만드는 최소한의 자존심, 그 조용하고 단단한 태도가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3세 유병구 씨는 퇴직 후 큰딸 부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엔 잘 지내는 듯 했지만 점점 딸의 말투가 짧아지고 사위는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 앉으면 대화에 끼지 못했고 TV 채널 하나 바꾸는 것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유 씨는 아침 밥상을 마주한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부터 낮에는 구청 도서관 나갈 거다. 글도 좀 쓰고 점심은 밖에서 먹을 거니까 너무 걱정 말아라. 딸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미안해요. 아빠가 저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그날 이후 유 씨는 매일 아침 단정하게 옷을 입고 외출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근처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가끔은 동네 국밥집에서 점심 한 끼도 사 먹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때 내가 침묵했으면 난 지금도 식탁 끝에 앉아 눈치만 보고 있었을 거야. 근데 한마디 딱 하고 나니 딸도 다시 나를 사람 대하듯 하더라고. 이처럼 노년에 꼭 필요한 자존심이란 말을 똑바로 하겠다는 의지도 아니고 고집 부리겠다는 자존심도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몸이 아파도 괜찮다고만 하지 마십시오. 상처받고도 괜찮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감정이 상하면 분명히 말해야 하고 존중받고 싶으면 스스로를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조용한 말투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나에겐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건 착한 어른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아는 어른입니다. 그런 어른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른은 존중받습니다. 노년의 자존심을 잃으면 존재감도 함께 사라집니다. 존재감이 사라지면 사랑도 관심도 배려도 줄어듭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말도 못하고 요구도 못하고 단지 불편한 존재로 남은 자기 자신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쉽게 사라질 존재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작은 태도로 전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 그 한 걸음, 그 한 표정이 당신을 끝까지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노년은 결국 자존심을 지킨 사람과 잃은 사람의 인생으로 갈립니다. 말없이 버림받지 않기 위해 이제는 스스로를 세워야 합니다. 그게 당신을 지키는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5번째는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서류 한 장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말할 수 없고 걷지 못하고 심지어 의식조차 잃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순간 당신을 대신해 줄 사람도 목소리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당신의 진짜 뜻을 몰라 엉뚱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나를 지켜주는 건 감정이 아닌 준비된 서류 한 장입니다. 그 서류는 한 장이지만 생과 사를 가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방식으로 떠나고 싶은지, 누구에게 책임을 맡기고 싶은지 그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건 말이 아니라 문서입니다. 요즘 시대엔 연명의료결정서, 유언장, 사전의료의향서, 신탁계약서 등 내 뜻을 남기는 다양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걸 준비해두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하죠. 아직 멀었어. 죽을 얘기를 왜 벌써 해? 하지만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경남 창원의 고한식 씨는 78세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 가족들은 놀라 급히 모였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연명치료를 원하십니까? 라는 의사의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울며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아들은 말없이 침묵했고 딸은 무조건 살려야죠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한식 씨는 의식 없는 상태에서 한 달 넘게 기계의 의지에 누워 있었고 퇴원 후엔 집에서 누운 채로만 지내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옆 병실의 김영옥 씨는 달랐습니다. 같은 심장질환으로 입원했지만 그녀는 의식이 있을 때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해 두었습니다.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으며 무의미한 시술은 거부하겠다는 의사표현. 자녀들도 그 문서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뜻 존중하겠습니다. 김 씨는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류 한 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 결정권을 갖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남에게 맡기지 않고 나의 존엄을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그 서류가 없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조차 타인의 판단에 맡기게 됩니다. 그건 너무 가혹한 현실입니다. 노년에는 미뤄선 안 되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내 뜻을 남기는 일입니다.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문서는 남습니다. 이름 석자와 사인, 날짜가 적힌 종이 한 장이 자식들 간의 다툼을 막고 나의 마지막을 평화롭게 합니다. 지금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는 아직 멀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몸은 늙습니다. 건강할 때 써야 혈액이 있는 것이지 병원 침대 위에서는 어떤 서류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중에 가족들이 죄책감에 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유언장 한 장이면 됩니다. 그 서류가 늙은 나를 가장 분명하게 지켜주는 마지막 증거가 됩니다. 살아온 날들을 지켜낸 것도 대단하지만 떠나는 순간조차 내 방식대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서류 한 장을 써두십시오. 그 종이 한 장이 마지막까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노년에 진짜 필요한 건 남의 인정을 받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삶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끝까지 곁에 있어주지 않을 때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남습니다. 작은 준비 하나, 사소한 선택 하나가 평생의 품격을 만들어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에게 책임지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외롭지 않은 노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조건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를 위해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식들은 결혼하면서 점점 멀어지고 평생 믿었던 친구들도 이제는 자기 일에만 바빠서 연락조차 뜸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노인들은 대체 누구한테 마음을 기대고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 모두 제각각 살기 바쁘다 보니 진짜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5가지 든든한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만 제대로 준비해 두시면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당당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소중한 비밀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노후에 믿을 것 중 첫 번째는 바로 자동이체로 들어오는 연금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약속을 어길 수도 있지만 연금만큼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어김없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그 돈이야말로 가장 믿을 만한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든 공무원 연금이든 사학연금이든 상관없이 젊었을 때 꾸준히 납부한 분들은 지금 그 혜택을 톡톡히 보고 계실 겁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져도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연금만큼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이 파산하거나 회사가 망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확실한 보장을 해주는 곳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직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도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적립해서 나중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강제 저축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예측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올지 미리 알 수 있으니 생활비 계획도 세우기 쉽고 용돈이나 의료비 같은 추가 지출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릴 필요도 없고 친구들에게 부담을 주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은 평생 보장된다는 점에서 더욱 소중합니다. 100세까지 살아도 매달 꾸준히 받을 수 있어서 장수 리스크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90세, 100세까지 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오래 살수록 연금의 고마움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은행 예금은 언젠가 바닥이 날 수 있지만 연금만큼은 평생 지속됩니다. 인천에 사는 이 할아버지는 매달 25일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연금 입금 확인이라고 하십니다. 국민연금 80만 원과 개인연금 40만 원이 합쳐져서 총 120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 돈으로 한 달 생활비를 모두 해결하신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웠을 때도 연금만큼은 한 번도 늦어진 적이 없어서 정말 든든했다고 하시더군요. 반면에 대구에 거주하는 정할아버지는 연금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매달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식들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 보니 눈치가 보이고 마음이 무겁다고 하십니다. 두 분의 노후 생활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젊었을 때 연금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연금만큼 든든한 노후 준비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의 도움은 일시적이지만 연금은 영원합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들어오는 그 돈이야말로 노후의 가장 확실한 버팀목이자 평생 함께할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믿을 것 중 두 번째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내 집 한 채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관계는 변할 수 있지만 내 이름으로 된 집만큼은 평생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어줍니다. 집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거주 공간이 있다는 뜻을 넘어서 정신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자산을 동시에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상관없이 내 소유의 집이 있으면 가장 큰 지출인 주거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젊었을 때는 전세나 월세로 살아도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득이 줄어들면 월세나 전세 보증금이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내 집이 있으면 관리비나 세금 정도만 내면 되니까 생활비가 훨씬 줄어듭니다. 이런 경제적 여유는 노후 생활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월세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집이 없는 분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집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해져도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식들과 갈등이 생겨도 친구들과 사이가 틀어져도 내 집에서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분들에게는 집이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밤늦게 돌아와도 내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피로가 풀리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집은 또한 훌륭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면 집을 팔아서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도 있어서 집을 소유한 채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집은 위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집값이 오르면 자산 가치도 함께 상승하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 집이 없는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아파트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원룸이라도 좋고 지방의 작은 주택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를 갖는 것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매달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대출 이자를 내면서 집을 사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집값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노후 대비 차원에서는 집값 상승이나 하락보다는 안정적인 거주 공간 확보가 더 중요합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살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가치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오르면 자산 가치가 증가하니까 더욱 좋은 일이고요. 무엇보다 집이 있으면 노후에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사는 김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식들도 각자 바빠서 연락이 뜸해졌는데 다행히 젊었을 때 마련해둔 작은 아파트가 있어서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매달 관리비 1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니까 국민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부산에 거주하는 박할머니는 월세로 살고 계시는데 매달 월세 50만 원을 내다 보니 국민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아야 한다고 속상해 하십니다. 두 분의 차이는 단 하나, 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김할머니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시지만 박할머니는 항상 돈 걱정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집만큼 확실한 노후 준비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배신할 수 있어도 집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야말로 노후에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자 평생 나를 보호해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노후에 믿을 것 중 세 번째는 병원비를 아끼게 해주는 건강뿐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고 반대로 건강만 있으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건강한 몸만큼 확실한 전략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아파도 며칠 쉬면 금세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한번 아프면 회복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에 걸리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면 물리치료나 시술비로 돈이 많이 나갑니다. 하지만 건강을 잘 관리해두면 이런 비용들을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의 핵심은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규칙적인 식사와 금연, 금주를 실천하면 각종 질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도 예방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매우 중요합니다. 병은 초기에 발견할수록 치료비가 적게 들고 완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만 꼬박겜박 받아도 대부분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암 같은 중대 질병은 조기 발견 여부에 따라 치료비가 1,000만 원과 1,000만 원 이상으로 크게 차이 납니다.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 의료비 차이는 정말 큽니다. 건강한 분들은 1년에 병원비로 몇십만 원 정도만 쓰지만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매년 수백만 원씩 의료비가 나갑니다. 또한 건강하면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어서 간병비나 요양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또한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프면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없고 여행도 갈 수 없으며 손주들과 놀아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하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등산을 가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도 건강 유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아지는데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취미 생활을 하거나 명상, 독서 등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에 사는 김할아버지는 올해 75세인데도 병원에는 정기검진 때만 가신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산책을 하시고 금연금주를 철저히 지키셨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1년 의료비가 20만 원도 안 나간다고 자랑하십니다. 반면에 광주에 거주하는 박할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데 매달 병원비와 약값으로 30만 원씩 나간다고 하십니다. 최근에는 무릎까지 아파서 주사 맞는 비용까지 추가로 들어간다고 걱정하시더군요. 두 분의 차이는 젊었을 때부터 건강관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시지만 박할아버지는 의료비 때문에 늘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건강만큼 확실한 노후 대비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셔서 병원비 걱정 없는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에 믿을 것 중 네 번째는 아무도 모르게 쌓아둔 비상금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돈이 있다는 것을 알면 언제든지 빌려달라고 할 수 있고 가족들도 미리 상속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비상금이 있으면 정말 급할 때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비상금의 가장 큰 장점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수술비가 필요하거나 집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비가 들어갈 때 비상금이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식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조용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비상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매달 용돈에서 조금씩 아껴서 모으거나 명절이나 생일에 받은 용돈을 따로 저축해두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모으는 것이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배우자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알면 비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상금을 보관하는 방법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집에 현금으로 보관하면 도난이나 화재 위험이 있고 은행에 예금하면 가족들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 명의의 별도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통장이나 카드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비밀번호도 다른 사람이 추측할 수 없는 것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비상금의 적정 규모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월 생활비가 100만 원이라면 6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를 목표로 잡으면 됩니다. 물론 더 많이 모을 수 있다면 그만큼 좋겠지만 무리해서 모으다가 현재 생활이 어려워지면 안 됩니다. 비상금이 있으면 심리적 안정감도 크게 높아집니다. 뭔가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깁니다. 특히 노후에는 자존심이 중요한데 비상금이 있으면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비상금을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에만 사용해야 하고 한 번 쓴 후에는 다시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금을 일상적인 용돈처럼 사용하면 정작 필요할 때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상금의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순간 더 이상 비상금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창원에 사는 최할머니는 30년 동안 매달 5만 원씩 비상금을 모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8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 갑자기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했을 때도 이 비상금 덕분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또한 손주 결혼식 축의금도 이 돈으로 넉넉하게 준비했다고 자랑하십니다. 반면에 제주도에 거주하는 강할아버지는 모든 돈을 가족들과 공유해서 쓰시는데 최근 치과 치료비가 필요해졌을 때 자식들에게 돈을 달라고 부탁하기가 너무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하십니다.
두 분의 차이는 남몰래 비상금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비상금만큼 든든한 노후 대비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변할 수 있어도 내가 모은 돈만큼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차곡차곡 쌓아둔 비상금이야말로 노후의 가장 든든한 보험이자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믿을 것 중 5번째는 스스로 조용히 정리한 인간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가려서 만나야 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만 곁에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노후에는 질보다 양이 훨씬 중요합니다. 몇 명 안 되더라도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만 빌려가고 갚지 않는 사람, 만날 때마다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사람,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과는 과감히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면 내 마음만 상하고 에너지만 소모됩니다. 반대로 진짜 소중한 사람들은 더욱 챙겨야 합니다. 어려울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친구, 건강을 걱정해주는 이웃,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는 지인들은 노후에 정말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분들과는 자주 연락하고 만나서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때로는 먼저 안부를 묻고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로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식들 중에서도 효도하는 자식과 그렇지 않은 자식이 있고 친척들 중에서도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과 이용만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혈연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좋게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가족들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주고 그렇지 않은 가족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인간관계 정리의 핵심은 조용히 하는 것입니다. 크게 소란을 피우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단지 연락 횟수를 줄이고 만남을 자연스럽게 피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연락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미루거나 짧게 만나고 헤어지는 방식으로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집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너무 자주 만나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너무 뜸하게 만나면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빈도로 만나고 만날 때는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기가 어려워지고 서로의 성격이나 습관이 맞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보다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 중에서 진짜 좋은 사람들만 골라서 더 깊은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울산에 사는 송할아버지는 5년 전부터 인간관계를 대대적으로 정리하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100명 넘게 연락하고 지냈는데 지금은 정말 소중한 10명 정도만 만나신다고 하더군요. 돈 빌려달라고만 하던 친구들, 만날 때마다 험담만 하던 지인들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셨다고 합니다. 덕분에 지금은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진짜 좋은 사람들과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반면에 포항에 거주하는 윤할머니는 좋지 않은 사람들과도 계속 어울리시는데 만날 때마다 기분이 상하고 돌아와서 혼자 속상해 하신다고 합니다. 심지어 돈까지 빌려주고 못 받은 일이 여러 번 있어서 후회하고 계시더군요. 두 분의 차이는 인간관계를 정리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정리만큼 중요한 노후 준비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마음도 편안하고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스스로 조용히 정리한 깔끔한 인간관계야말로 노후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5가지를 모두 준비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주에 사는 77세 박할머니는 정말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매달 25일이면 국민연금 90만 원과 개인연금 50만 원이 어김없이 들어오고 30년 전에 마련한 작은 아파트 덕분에 주거비 걱정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하고 금연금주를 실천해서 지금도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고 아무도 모르는 비상금 2천만 원도 차곡차곡 모아두셨습니다. 무엇보다 인간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진짜 좋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리십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동갑내기 친구 3명과 등산을 하고
목요일에는 이웃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자식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안부를 묻고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효도를 다합니다. 박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 5가지를 차근차근 준비해놔서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연금으로 생활비 걱정 없고 내 집이 있어서 마음 편하고 건강해서 병원비 안 들고 비상금 있어서 든든하고 좋은 사람들과만 어울려서 외롭지도 않아요.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처럼 5가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누구나 박할머니처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이 5가지를 믿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박할머니처럼 당당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아무 제품을 한 번씩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이후 24시간 안에 여러분이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하시면 저의 채널에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간접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거울을 보세요. 거울 속 얼굴에 진짜 행복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피로가 가득한가요? 70세의 어떤 분들은 혼자 살면서도 누구보다 행복하고 자유로운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자식도 있고 돈도 많은데 매일 불안해하고 외로운 분들도 있죠. 누가 더 행복할까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5가지만 준비하면 자식 눈치 안 보고 돈 걱정 안 하고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99%의 사람들이 이 진실을 모르고 있어요. 특히 3번째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평생 반대로 살아왔거든요. 마지막 5번째는 이것 없이는 앞에 4가지가 모두 무너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는 주변 분들께 공유도 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생활비 최소 10년치 현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10년치 현금이라니 그게 말이 되나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유로운 노후를 보장하는 비결이에요. 먼저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혼자 살면서 한 달에 드는 최소 생활비가 얼마나 될까요? 집세, 식비, 병원비, 통신비, 교통비를 모두 합치면 보통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필요해요. 여유롭게 150만 원으로 계산해 보죠.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하면 1년에 1,8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10년치는 1억 8천만 원이에요. 1억 8천만 원이라니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모아요?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은 생각보다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에요. 왜 10년치가 필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진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예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누구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경제적 독립이 주는 진짜 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건강 문제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 언제 어떤 병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병원비 걱정 없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건강관리에도 돈을 아끼지 않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행도 가고 싶을 때 가고 취미생활도 마음껏 하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어요. 돈 걱정 없이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모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셔야 해요. 불필요한 보험료, 쓰지 않는 구독료, 비싼 외식비를 과감히 정리하세요. 만약 연금이나 월급으로 월 200만 원을 받고 계신다면 150만 원으로 살고 50만 원을 저축하세요. 그러면 30년이면 1억 8천만 원을 모을 수 있어요. 30년이나 걸려요? 하지 마세요.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 후에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인지, 여전히 돈 걱정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어요. 더 빨리 모으려면 부동산 임대 수입이나 주식 배당금 같은 추가 수입을 만드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수입이 늘어도 생활비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껴 살면 재미없지 않나요? 라고 물어봐요. 하지만 진짜 재미는 경제적 자유를 얻은 후에 시작돼요.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게 진짜 행복한 노후 생활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매일 하는 돈 걱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병원비 걱정, 생활비 걱정, 자식들한테 폐 끼치는 걱정. 이 모든 것들을 10년치 현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0년치 현금만으로는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없거든요. 진짜 혼자서도 최고의 삶을 살려면 나머지 4가지도 준비해야 해요. 특히 두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그 놀라운 진실을 공개할 테니까 꼭 보세요. 두 번째는 나 먼저 챙기는 건전한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이라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깐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셨죠? 젊을 때는 부모님을 위해, 결혼해서는 배우자와 자식을 위해, 직장에서는 회사를 위해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는 누가 살고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전한 이기심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나쁜 이기심이 아니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 이익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내 필요를 먼저 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거든요. 비행기를 타보셨죠? 비상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안내방송이 나오나요? 자신이 먼저 착용한 후에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안전해야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오셨어요. 자식이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인 적금을 깨서 주고, 며느리가 뭔가 사달라고 하면 본인 용돈을 아껴서 사주고, 손자 손녀 용돈 달라고 하면 본인 병원비를 아껴서 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자식들은 부모가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됐고, 여러분은 정작 본인을 위한 시간과 돈은 하나도 없게 됐어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건전한 이기심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내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아픈데도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좋은 음식 먹고 싶으면 드시고 운동하고 싶으면 하세요. 건강한 부모가 자식에게도 도움이 돼요. 둘째,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시간을 쓰지 마세요. 자식이 손자 봐달라고 해도 내가 피곤하면 오늘은 안 된다고 말하세요. 친구들이 모임에 나오라고 해도 내가 집에서 쉬고 싶으면 거절하세요. 셋째, 내 돈을 먼저 챙기세요. 자식이 돈 달라고 해도 내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없다고 하세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나중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면 지금 내 돈부터 챙겨야 해요. 그렇게 하면 자식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하고 걱정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식들도 이해하게 돼요. 오히려 독립적이고 당당한 부모를 더 존경하게 되거든요. 건전한 이기심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남을 위해서만 살다가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늙어서 아프고 외롭고 가난해져도 누구 하나 진심으로 도와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반대로 건전한 이기심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자식들도 부담 없이 대할 수 있어요. 서로 의존하지 않으니까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요. 나이 들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남에게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돈도 없고 건강도 없어서 자식들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피하려면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먼저 챙기는 건전한 이기심을 가져야 해요. 죄책감 가질 필요 전혀 없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신 여러분이니까 이제는 본인을 위해 사셔도 돼요. 아니, 사셔야 해요. 그래야 진짜 자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건전한 이기심만으로는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다음 영상에서 그 해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보세요. 세 번째는 자식에게 미련 두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식한테 미련을 두지 말라니 그게 말이 되나요? 하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아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편해질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이 전화 안 받으면 밤새 잠 못 이루고 명절에 안 오면 서운해서 며칠을 속상해하고 자식 집에 놀러 갔는데
차갑게 대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게 자식에게 미련을 두는 거예요. 자식에게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식의 선택과 삶을 인정하고 내 감정을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식이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거죠. 왜 이런 태도가 필요할까요? 현실을 한번 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바빠요. 직장 일도 힘들고 자기 가정도 챙겨야 하고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휘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부모님까지 챙기라고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실수를 하세요. 자식이 자주 안 온다고 서운해하고 용돈 안 준다고 섭섭해하고 관심 안 가져준다고 원망해요. 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을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에요. 자식에게 미련을 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식도 독립된 어른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30살, 40살이 넘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 어른이에요. 어른에게는 어른의 선택권이 있어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요. 둘째, 기대를 낮추세요. 자식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져요. 대신 자식이 건강하게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머지는 모두 덤이에요. 셋째, 자식의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누구랑 결혼하든 어떤 직업을 갖든 어디에 살든 자식 마음이에요. 내가 키워놨는 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키워준 건 부모의 의무였고 이제 그 의무는 끝났어요. 넷째, 연락 안 와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바쁘니까 연락 못 하는 거예요. 연락 오면 반갑게 받고 안 와도 잘 살고 있겠지 하고 넘어가세요. 여러분이 서운해한다고 자식이 더 연락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담스러워해요. 다섯째, 자식 앞에서 외롭다는 표현하지 마세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 이런 말 들으면 자식들이 어떤 기분일까요? 죄책감만 들어요. 죄책감으로 오는 관심은 진짜 관심이 아니에요. 그럼 자식과 어떻게 지내야 하나요? 궁금하실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자식을 친구처럼 대하세요. 부모-자식 관계가 아니라 어른과 어른의 관계로 지내는 거예요. 서로 예의를 지키고 서로 독립적이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관계 말이에요.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되 오래 있으라고 붙잡지 마세요. 돈 달라고 하면 여유 있을 때만 주고 없으면 솔직히 없다고 하세요. 자식 문제로 고민 상담 받아도 조언만 해주고 직접 개입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자식들이 오히려 더 편하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부담이 없거든요. 엄마가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 뭐 해달라고 하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자식에게 미련을 두지 않으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자식이 연락 안 와도 괜찮고 명절에 안 와도 괜찮고 용돈 안 줘도 괜찮아요. 내 행복이 자식에게 달려있지 않으니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 때문에 산다고 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이고 여러분도 독립된 인격체예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누가 누구를 위해 살 필요는 없어요. 자식에게 미련을 두지 않는 태도를 가지면 진짜 자유로운 노후가 시작돼요. 자식 눈치 안 보고 자식 기분 안 봐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혼자 살기의 진짜 매력이에요. 하지만 자식에게 미련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네 번째,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해요. 다음 영상에서 그 비밀을 공개할 테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는 완벽주의 버리고 적당주의입니다. 적당주의라니 그럼 대충 사는 건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만에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적당주의가 진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인지 깨달으실 거예요. 혹시 이런 분이신가요? 집안이 조금만 더러워도 견딜 수 없어서 매일 청소하고 음식 만들 때도 완벽하게 맛있게 해야 직성이 풀리고 옷차림도 항상 단정해야 하고 남들이 보기에 흠잡을 데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완벽주의에 빠져 계신 거예요. 완벽주의가 왜 문제일까요? 첫째, 너무 피곤해져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 하루 종일 일만 하게 돼요. 쉴 틈이 없어요. 둘째,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완벽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셋째, 남을 힘들게 해요.
가족들도 여러분의 완벽주의 때문에 숨이 막혀요. 젊을 때는 그래도 체력이 있어서 완벽주의로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져요.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몸도 여기저기 아파오는데 여전히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몸이 견딜 수 없어요. 적당주의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중요한 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은 건 적당히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집 청소를 매일 완벽하게 할 필요 있나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해요. 음식도 매번 정성스럽게 만들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해먹어도 영양만 챙기면 돼요. 옷도 깔끔하기만 하면 되지 항상 정장 차려입을 필요 없어요. 적당주의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80점 원칙을 세우세요. 100점 만점에 80점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80점과 100점의 차이는 미미하지만 투입하는 에너지는 몇 배나 달라요. 둘째,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정말 중요한 것 3가지만 정하고 그것만 제대로 하세요. 나머지는 적당히 해도 괜찮아요. 건강, 인간관계, 취미생활 이 3가지만 잘 챙겨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셋째,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 생각하니까 완벽해야 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남들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관심 없어요. 각자 자기 일로 바빠요. 넷째, 실수를 인정하세요. 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이번엔 이렇게 됐네 하고 넘어가세요.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다섯째,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청소는 청소업체에 맡기고 요리는 배달음식 시켜 먹고 빨래는 세탁소에 맡겨도 돼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돈으로 해결하세요. 적당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어. 그 여유 있는 시간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장점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혈압도 내려가고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돼요. 완벽주의로 인한 만성 피로도 사라져요. 인간관계도 좋아져요. 여러분이 여유로우니까 다른 사람들도 편하게 대할 수 있어요. 완벽주의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완벽을 요구하게 되는데 적당주의자는 다른 사람의 실수도 너그럽게 봐줄 수 있어요. 그럼 너무 대충 사는 것 같은데요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당주의는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게 사는 거예요. 에너지를 아껴서 정말 중요한 곳에 쓰는 거거든요. 나이 들수록 체력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 소중한 자원을 완벽주의로 낭비할 필요 없어요. 적당히 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완벽주의를 버리면 진짜 자유로워져요.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만족할 줄 아니까 항상 마음이 편해요. 남들과 비교하지도 않고 자책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속도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적당주의만으로도 완전한 자유는 얻을 수 없어요. 마지막 5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모르면 앞에 4가지를 다 갖춰도 소용없으니까 다음 영상을 꼭 보세요. 마지막 비밀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5번째는 매일 30분 이상 걷기 습관 만들기입니다. 걷기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앞에 4가지를 모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이자 동시에 여러분을 구원해줄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혹시 이런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TV 앞에 앉아서 뉴스 보고 점심 먹고 또 소파에 누워서 드라마 보고 저녁 먹고 또 TV 보다가 잠자리에 드시나요? 하루 종일 앉아서 누워서만 지내시나요? 그렇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 걷기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건강이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가짐이 좋아도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병원에만 다니게 되고 약값으로 돈은 다 나가고 고통 때문에 마음도 우울해져요. 둘째, 걷지 않으면 근육이 급속도로 줄어들어. 60세 이후에는 1년의 근육이 1에서 2%씩 사라져요. 걷지 않으면 더 빨리 사라져요.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단 오르기 힘들어지고 무거운 것 들기 어려워지고 결국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돼요. 셋째, 뇌 건강에도 걷기가 필수예요. 걸으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돼서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돼요. 반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뇌 기능이 떨어져서 기억력도 나빠지고 판단력도 흐려져요. 넷째, 걷기는 우울증을 예방해줘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돼요. 하지만 밖에 나가서 걸으면 햇빛도 받고 새로운 풍경도 보고 사람들도 만나게 되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그럼 어떻게 걷기 습관을 만들까요? 첫째, 일단 밖으로 나가세요. 30분을 걸어야지 생각하지 말고 일단 현관문만 나가자 하고 시작하세요. 나가기만 해도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둘째,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아침 8시, 오후 3시처럼 정확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나가세요. 날씨 핑계, 몸이 좀 아프다는 핑계 대지 마시고 일단 나가세요. 셋째, 목적지를 만드세요. 그냥 걷기만 하면 재미없어요. 마트 가기, 은행 가기, 우체국 가기처럼 작은 용무라도 만들어서 걸어가세요. 목적이 있으면 걷기가 훨씬 쉬워져요. 넷째, 걷기 친구를 만드세요. 혼자 걷기 어려우면 이웃이나 친구와 함께 걸으세요. 약속이 있으면 나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서로 격려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걸으면 시간이 금방 가요. 다섯째, 만복이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세요. 하루에 몇 걸음 걸었는지 확인하면 동기부여가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걷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아요. 30분 걷기가 어렵다면 10분부터 시작하세요. 10분에 익숙해지면 15분, 20분, 30분으로 늘려가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하루 걸러 한번 1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 걷는 게 훨씬 좋아요. 걸을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첫째,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발이 아프면 걷기 싫어져요. 둘째, 너무 빨리 걷지 마세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충분해요. 셋째,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쉬었다가 걸으세요. 걷기의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한 달만 꾸준히 걸어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고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져요. 6개월 정도 걸으면 더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도 줄어들어.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성취감이 들거든요. 1년 이상 꾸준히 걸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병원 갈 일이 줄어들고 약 먹을 일도 줄어들고 활력이 넘쳐서 다른 것들도 하고 싶어져요. 정말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걷기 습관이 있으면 앞에 4가지도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어요. 건강하니까 10년치 생활비도 덜 걱정되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건전한 이기심도 갖기 쉽고 마음이 여유로우니까 자식에게 미련 두지 않기도 쉽고 체력이 있으니까 적당주의로 살아도 충분해요. 반대로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비로 돈은 다 나가고 우울해져서 자식들한테 짜증내고 완벽주의로 스트레스 받고 결국 혼자 사는 게 불가능해져요. 매일 30분 걷기,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유로운 혼자 살기의 핵심이에요. 이 5가지를 모두 갖추면 정말 누구보다 행복하고 자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렸어요.